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서장원 작가의 2인용 게임입니다. 2인용 게임은 문학과 지성사 개간지라고 할 수 있는 단편소설집에서 나온 2020년도에 실린 단편소설인데요. 서장원 씨는 202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작가분입니다. 아직 작품이 알려진 게 많이 없는데 동아일보 신춘문예에는 해가 지기 전에 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였습니다. 우선 오늘은 2인용 게임에 대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책을 어떤 부분이 재미있는지 제 감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2인용 게임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자인 나에게는 노영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노영이라는 여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인데요. 나하고는 호주에서 만난 사이로 나옵니다. 노영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오게 되는데요. 노영이 호주로 오기 전에 어떤 집을 얻어야 되니까 집을 얻고 그리고 뭐 집을 얻은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되는 어떤 우연한 계기로 바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설의 시작은 노영과 내가 그 이후에 호주에서 만난 이후에 일주일간 연애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한국에서 다시 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정말 친한 친구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소설의 시작에서는 노영의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갔다.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내 직업은 죽은 가축을 수를 세워서 구상하는 보험이나 손해사장인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일에 조금 흥미를 느낀다기보다 조금 뭔가 지루하고 아니면 흥미를 못 느낀다는 그런 투의 지문이 나오고요. 한 6년 정도 다닌 회사를 어, 퇴사를 하죠. 퇴사를 해서 퇴사를 해서 나중에 그 노영과 곱창 좋은 걸 먹으면서 광화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곱창 좋은 거를 먹을 때 어, 뜬금없이 노영이 이제 줄리아 얘기를 합니다. 줄리아 얘기를 하면서 패트릭의 일기장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 나와 노영이 처음 호주에서 만났을 때 노영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 예전에 호주에서 살 때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노영이 호주에 가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가기 전에 방을 얻어요. 방을 얻는데 뭐 인터넷으로 얻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주에 있는 집을 보지도 않고 방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주에 있는 집주인에게 방세를 미리 보내죠. 방세를 미리 보내서 호주에 갔어요. 근데 호주에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 빈대도 득실거리고 음,
빈대도 득실거리고, 게다가 관리비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월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또 추가로 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게 그 집주인이 이제 줄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가지고 이 줄리아가 갖고 있었던 패트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패트릭의 일기장을 훔쳐갖고 나와요. 홧김에 그런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기장을 그래서 훔쳐갖고 나왔다는 거를 호주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곱창 전골집에서 줄리아가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혹시 줄리아 기억나? 그 사람이 메일을 보냈어. 혹시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노영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어? 근데 왜 노영이 훔쳤던 일기장을 내가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영하고 나하고 일주일간 어,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노영이 다른 곳으로 갈 때 패트릭의 일기장을 놓고 갔던 거예요. 놓고 간 걸로 노영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 일기장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영이 이제 묻는 거죠. 줄리에게 메일이 왔으니까 패트릭의 일기장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너 줄리아 기억나? 그 사람이 메일을 보냈어. 혹시 네가 가지고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설이 전개될 때 이게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상식선을 생각하면 소설이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왜 남의 일기장을 갖고 있냐고 묻지?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소설의 전반에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문에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뒷부분에 가서 자연스럽게 서사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옛날 일이잖아. 이렇게 나는 노영에게 되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난 기억이 안 난다. 응? 근데 노영은 너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난 기억이 안 나. 옛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니지? 기억이 안 나. 옛날 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의 모션이 좀 재미있어요. 지문을 좀 읽어드릴까요? 나는 노영의 접시에 부추와 곱창을 덜어준 다음 내 옆의 접시에도 건더기를 떠왔다. 그러는 내내 노영은 나의 옆 얼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이런 부분이 소설에서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화자가 직접 나서서 세세하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작가가 나중에 그 평론가하고 인터뷰하는 부분이 설명이 따로 있지만은 다른 어떤 소설이었다면 이렇게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노영은 나를 바라보더니 무언가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썼을지도 몰라요. 의심하고 있는 건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단어를 표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소설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두 사람의 행동을 좀 나타내는 지문을 섞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노영의 접시에 부추와 곱창을 덜어준 다음 내 앞에 접시에 건더기도 떠왔다. 그러는 내내 노영은 나의 옆 얼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의심은 가지만 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를 내가 인정은 해줄게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지문이죠. 계속 볼게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 일이라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노용은 좀 안 믿는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일로 그 두 사람은 이제 곱창 전골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의심이 가는 이제 줄리아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일기장, 일기장 얘기를 하면서 곱창 전골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후쯤에 나는 노영을 이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왔었을 때 나라는 사람과 노영이 줄리아가 보낸 메일로 인해서 새로 연애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후에 노영을 만나서 6년간 다닌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요양원에를 함께 갑니다. 치매 환자인 노영의 어머니는 어, 매우 살갑게 나를 맞이하고 요양원 주변을 산책도 하고 둘러도 보다가 음, 셋이서 어머니와 둘러도 보다가 요양원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노영의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나를 불렀던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있는데 이게 어머니가 나를 준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준영은 그 노영이 오래전에 죽은 오빠라는 사실을 노영이 오는 길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죽은 오빠로 착각하는 것보다 라고 독자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노영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노영에게 그제서야 줄리아가 왜 일기장을 돌려달라고 했는지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노영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고 다시 이제 되묻죠. 다시 이제 또 이제 줄리아 얘기를 해요. 근데 줄리아는 어, 나에게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가 메일까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여줘요. 근데 줄리아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근데 보증금도 돌려주겠다. 이제 와서 그때 있었던 보증금도 돌려줄 테니까 일기장을 달라. 일기장을 되돌려 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탁의 메일을 쓴 거죠. 그 아들 패트릭은 이제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 사실 일기장인 패트릭의 일기장인 거죠. 근데 이 패트릭은 2000, 2002,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참전용사로 추정이 돼요. 근데 어, 이 패트릭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 사막에서 그 짬짬이 이제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뭐 낙서 같은 것도 하고 뭐 글 같은 것도 잠깐 쓴 그런 기록을 남긴 것들이 이게 패트릭의 지금 일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줄리아로서는 아들이 마지막 남긴 유품 같은 거죠. 근데 노영이 훔쳐갔으니까 얼마나 좀 갖고 싶겠어요. 그런 짐작을 하는 거죠. 줄리아의 심정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소설은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영은 이제 오빠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노영의 이제 오빠는 어, 소아암에 걸렸었어요.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소아암에 걸리니까 노영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 소아암 걸린 오빠를 그 치료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에 관한 책을 거의 독서실 집안 이제 독서실이 되다시피 어, 오빠를 위해서 소아암 치료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입원을 해서 이 병원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이 병원에 오빠가 소아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준영이라는 오빠가 어머니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겠죠. 근데 이 지루한 그 치료를 이제 이어나가면서 두 사람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2인용 보드 게임이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준영이 했던 게임이 2인용 보드 게임. 이 소설의 이제 제목에도 나오는데 2인용 게임. 거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 병원에 있는 오빠는 어머니와 2인용 보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보드게임을 하나, 둘씩 사다 보니까 병동 여기저기서 이 보드게임을 이 사람들한테 이제 빌리러 오기도 할 지경으로 이제 보드게임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 모아진 보드게임을 오빠가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 보드게임은 그냥 쓸모없는 물건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근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뭔가 상징적인 어, 물건일 텐데 이 보드게임을 노영이 갖다 팔아요. 인터넷으로 팔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여행사에 다니던 노영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니까 어, 정리해고를 당해서 다시 요양원에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시 요양원에 가서 이 세 사람이 다시 뭐 나와 노영과 어머니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노영이 잠깐 이렇게 빠지는 장면이 있어요. 셋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가 노영이 잠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나하고 어머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지만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아들인 것처럼 나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처럼 대해주고 나온 거죠. 그때 노영이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나는 어머니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런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노영이 그 줄리아에게 이게 답장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쯤에서 이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절정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어, 나도 그제서야 내가 줄리아를 본 적 있다. 내가 줄리아를 만났다. 본 적이 있다라고 노영에게 실토를 합니다. 그쵸? 줄리아라는 사람은 노영이 집을 얻은 집주인이고 노영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하룻밤을 자고 그냥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를 만난 다음에 노영은 나와 일주일 있다가 다른 곳에 갔으니까 내가 굳이 줄리아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상황도 안 됐었는데 내가 줄리아를 만났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어, 노영을 집에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내가 줄리아를 볼 일이 없는데 나는 오래전에 패트릭 일기장을 가지고 줄리아 집에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줄리아는 그 소설 속의 내가 살던 집에서 20여 분 가량 떨어진 주택가에서 집을 찾아요. 집 앞에서 잠깐 배회하다가 이 집인가 저 집인가 하다가 그 집을 찾아서 멈춰 있다가 줄리아와 그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줄리아는 나를 밖에서 기웃거리는 나를 이제 발견하고 왜 남의 집 앞에서 그러고 있냐? 나 아까 너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 줄리아가 물어봐요. 길 잃은 나한테. 그래?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 일본인이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줄리아는 이번에는 아, 다행이다. 나 일본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 대화를 끝으로 내가 나 길을 잃었으니까 가는 방향을 알려주라. 그러면 줄리아한테 다시 어, 뭐 버스가 있는 방향으로 가서 줄리아를 그러니까 줄리아에게 일기장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대화를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 원래 주려고 했었다. 근데 일기장을 원래 주려고 했었다. 이런 설명은 나오질 않아요. 다만 나는 근데 이 대화를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맥도널드 음식물 쓰레기통에 패트릭 이기를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게 어, 오래전에 그 맥도널드에서 한번 갔었던 기억만 회상을 해요. 나는 언젠가 그 호주에 있는
맥도널드에서 노영을 만났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서로의 기억을 이제 되짚으면서 헤어졌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아, 우리 한국 가서 돌아가자. 눈 오는 풍경 함께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가 아, 여름이었다. 라는 식으로 소설이 끝마칩니다. 이 소설의 이게 하나의 이야기는 이게 이제 전부인데요.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버리는 물건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 노용이 버린 보드게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줄리아 아들의 일기장. 이 두 개가 나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예전에 죽은 오빠와 놀아주고 하나둘 모아온 노용 어머니가 생각하는 게임기하고 노용하고는 좀 상반되죠. 그리고 죽은 아들의 일기장을 되찾고 싶어하는 줄리아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훔쳐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노용도 상반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죽은 가축을 세는 일을 하는 나는 그 지문에 나오는데 죽은 것을 상기하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은 그냥 결과적으로 숫자처럼 무덤덤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업상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왜냐면 나는 줄리아 일기장을 갖다 주러 갔으면서도 다시 그냥 버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이 이유를 찾자면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물건이 되죠. 여기서 이제 배려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작가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어, 대담과 그 평론가하고 인터뷰하는 부분에는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 배려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더라고요. 그 줄리아가 노용한테 빈대 우글거리는 방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월세를 과다하게 달라고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노용은 패트릭의 일기장을 훔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 친절한 주인이었다면, 고마움을 얻은 사람이었다면, 그 호기심이었더라도 그런 일기장 훔쳤을까요? 훔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병에 걸린 오빠만 바라보는 부모님에게 노영의 입장에서는 부루마블이 나한테는 그냥 중고물품 대상 외에는 어떤 감흥도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그 아마도 부모에게 관심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공감을 줍니다.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배려, 그런 부분에 대한 남한테는 소중한 것이 나한테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배려에 의해서 뭐 생겨나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40페이지, 이 책 40페이지 부분에 어, 이런 얘기가 좀 평론가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조현정 평론가하고 이제 서장원 작가하고 지문을 옮겨 놓은 부분인데요. 조현정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좀 생략하고요. 아들을 잃은 누군가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결국 트렁크 하나 분량의 2인용 게임기들로 압축되거나 아들의 잃어버린 일기장에 대한 흐릿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비극적이다.
그리고 이 차분한 이야기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강도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성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작가가 이들이 왜 그런 나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엄청난 강도의 응축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이 나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제가 앞에서 그 말한 배려라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는 친구의 시선을 통해서 노형을 바라보는, 즉, 직접 감정을 토로하는 것보다 노용이 말하지 않은 것을 독자에게 짐작하게 하는 그 여백을 만드는 일이 이제 재밌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작가가 언급할 부분에 나오는데 그 앤드루 포터라는 작가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요. 작가는 이 책을 단편 소설의 교과서라는 책으로 어, 이 인터뷰에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앤드류 포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어, 그런 그런 소설 어, 앤드류 포터가 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플래너리 오코너 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플래너리 오코너 상과 뭐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용 게임 서장훈 씨의 작품은 이제 설명보다 직접 읽어야만 느껴지는 묘한 감흥이 있는 소설이고요. 문학거지정사 이계절의 소설, 소설보다 가을, 2020년 호 서장훈 씨의 이인용 게임에 대한 감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